강렬한 햇빛이 산비탈을 비추며 흙먼지가 바람에 흩날렸다.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단단히 주먹을 쥐고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눈앞에는 녹슨 노란 스쿨버스가 반쯤 땅속에 묻힌 채 드러나 있었다. 버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고 창문은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 선생님, 운전사 모두 사라졌다. 단 하나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낡은 연필만이 조용히 굴러다녔다. 연필 끝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남자는 그 연필을 주우려다 멈칫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노인이 다가와 소리쳤다. 그걸 만지지 마. 그건 저주받은 물건이야. 남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노인은 이미 등을 돌리고 멀어지고 있었다.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강원도의 작은 마을, 봄바람이 불며 벚꽃잎이 흩날리는 곳.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이 감돌았다. 주민들은 늘 웃으며 인사했지만 산 쪽을 바라볼 때는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혹은 두려워하는 듯 했다. 마을 광장에는 오래된 커피숍이 있었고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그 산에는 가지 마. 옛날에 무서운 일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무서운 일은 결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마을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산으로 소풍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건우는 그 마을의 새로운 지형 조사원이었다. 그는 산을 오르내리며 등산로를 점검하는 일을 했다. 건우는 늘 혼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그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마을 아이들이 길에서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면 미소를 지었다. 그날도 그는 산비탈을 걷고 있었다. 새 등산로를 계획하기 위해 지도를 펼치고 나무 사이를 헤치며 길을 찾았다. 그러다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흙 속에 반쯤 묻힌 금속 조각이었다. 그는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곧 드러난 것은 녹슨 노란색 금속판이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스쿨버스였다. 건우는 버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차체는 낡았지만 형태는 또렷했다.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을 들여다보니 책가방, 색연필, 낡은 공책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큰 비밀을 건드린 느낌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건우는 커피숍에 들렀다. 그곳에서 만난 노인, 재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산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노란 스쿨버스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재호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몰라. 그냥 산에 가지 마.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건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건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연필을 올려놓고 바라봤다. 연필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이름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어렴풋이 기억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옛날에 아이들이 산에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절대 그쪽으론 가지 마. 그때는 그냥 무서운 동화쯤으로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건우는 책장을 뒤졌다. 어머니가 숨겨놓은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다. 사진 한 장,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그런데 한 아이의 얼굴이 검은 잉크로 지워져 있었다. 다음 날 건우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오래된 신문과 기록을 뒤졌다. 수십 년 전 스쿨버스가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듯했다. 그는 도서관 사서 은희에게 물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거 있나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건 그냥 잊혀진 일이에요. 건우 씨,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건우는 혼란스러웠다. 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 건우는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경수는 나이든 형사였다. 경수는 건우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 사건 나도 어렴풋이 기억해.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야. 위에서 막았어. 경수는 젊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려다 좌절한 적이 있었다. 그는 공책을 꺼내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한번 봐줄게. 경수는 건우와 함께 산으로 갔다. 버스를 다시 본 경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버스 문을 손으로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가 일부러 묻은 거야. 건우와 경수는 버스 안을 샅샅이 살폈다. 책가방 속에는 체육복, 연필깎이, 그리고 색종이로 접은 학이 있었다. 모든 게 너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정리한 듯했다. 건우는 운전석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미안하다. 난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건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명령? 누가? 왜? 그는 경수에게 수첩을 보여줬다. 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그냥 끝낼 일이 아니야. 건우, 이거 계속 파고들 거면 각오해야 해. 그날 저녁 건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는 연필을 손에 쥐었다. 소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경수였다. 건우, 방금 이상한 걸 찾았어. 이 버스 마을 기록에 없는 거야.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버스라고. 건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건우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연필과 낡은 수첩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소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명령을 따랐다는 준호의 메모. 이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 마을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 왜 아무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걸까?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아침이 되자 건우는 다시 마을로 나갔다. 그는 커피숍으로 향했다. 재호가 늘 앉아있는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다. 대신 낡은 모자를 쓴 할머니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옛날 소풍 사고에 대해 아시는 거 있나요? 할머니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젊은이, 그런 걸 왜 캐묻는 거지? 그건 다 지난 일이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 산에서 버스를 찾았어요. 아이들 물건이 그대로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민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산은 저주받았어. 거길 건드리면 안 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건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저주라, 그게 정말일까? 건우는 경찰서로 향했다. 경수는 책상에 앉아 낡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건우, 어젯밤 기록을 찾아봤어. 이 버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마을 기록에도 교육청에도 없어. 경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사건 위에서 막았어. 내가 젊었을 때도 조사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지. 건우는 경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럼 누가 이걸 숨긴 거죠? 왜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이 마을엔 비밀이 많아.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할지도 몰라. 경수의 말은 무거웠지만 건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준호가 쓴 메모,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걸 계획한 거예요. 건우와 경수는 마을 기록 보관소로 갔다. 그곳은 먼지 쌓인 서류와 낡은 책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오래된 신문을 뒤졌다. 수십 년 전 소풍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기사는 짧고 모호했다. 스쿨버스 사고, 원인 불명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건우는 이상함을 느꼈다. 왜 이렇게 정보가 적은 거죠? 마치 누군가가 지운 것 같아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누가 일부러 흐지부지하게 만든 거야. 그들은 교육청 기록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3월의 기록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가 이걸 감춘 거야. 건우는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그는 은희를 다시 만났다. 은희 씨, 그 사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은희는 망설였다.
그녀의 손은 책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건우 씨, 제발 그만하세요.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건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은희 씨, 저 그 버스 안에서 연필을 찾았어요. 소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 그 애는 그냥 잊어주세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건우는 그녀의 반응에 확신이 생겼다. 소연은 이 사건의 열쇠였다. 그날 밤 건우는 집에서 사진첩을 다시 꺼냈다. 그는 검은 잉크로 지워진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이 얼굴을 지운 걸까? 그는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산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어. 그건 저주야. 하지만 건우는 저주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 마을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마을의 옛 기록을 검색했다. 그러다 한 블로그에서 짧은 글을 발견했다. 강원도에 잊혀진 비극 사라진 아이들. 글은 짧았지만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쳤다. 그날 버스는 산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끌려갔다. 다음 날 건우는 경수와 함께 산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스 주변을 다시 조사했다. 경수는 버스 문을 자세히 살폈다. 이 문 밖에서 잠갔다. 안에서 열 수 없도록. 건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아이들은 갇혔던 거예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야. 그들은 버스 안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뒷좌석 밑에 숨겨진 작은 종이 쪽지였다.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릴 구해줘. 건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아이가 쓴 거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소연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건우는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재호를 다시 만났다. 재호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나는 산길에서 버스를 봤어. 하지만 혼자 가지 않았어. 뒤에 트럭이 따라가고 있었지. 건우는 숨을 멈췄다. 트럭이요? 누가?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하지만 그 트럭, 마을 사람들 거 아니었어. 재호의 말은 건우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이 모든 걸 계획했다. 건우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는 수첩과 연필 그리고 사진첩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소연은 누구인가? 준호는 왜 명령을 따랐을까? 그리고 그 트럭은 무엇이었나? 그는 경수에게 전화했다. 경수 형사님, 우리 이거 계속 파야 해요. 이건 그냥 끝낼 일이 아니에요. 경수는 한숨을 쉬었다. 건우, 이건 위험해. 하지만 나도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은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을 했다.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비밀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강원도의 산을 부드럽게 비췄지만 건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경수와 함께 마을 광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준호의 수첩과 버스에서 찾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우릴 구해줘. 그 글씨는 아직도 건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경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건우, 어제 재호 할아버지 말 기억나? 트럭 얘기. 그게 이 사건의 열쇠일지도 몰라.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형사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아이들을 일부러 없앤 거예요. 경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마을, 아니, 더 큰 누군가가 이걸 덮으려 했어. 그들은 식당을 나와 다시 산으로 향했다. 오늘은 버스 주변을 더 깊이 조사할 계획이었다. 산비탈에 도착한 건우와 경수는 버스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바람이 차갑게 불며 벚꽃잎을 흩날렸다. 건우는 삽을 들고 흙을 파다 멈췄다. 그의 손이 떨렸다. 흙 속에서 금속 조각이 드러났다. 그것은 버스의 일부가 아니었다. 낡은 철제 상자였다. 경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건 뭐지? 여기 왜 이런 게 묻혀 있는 거야? 그들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건우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숨이 멎었다. 사진에는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노란 스쿨버스가 보였다. 하지만 사진 한쪽 구석, 트럭이 서 있었다. 재호가 말한 바로 그 트럭이었다. 건우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소연. 그의 손이 떨렸다. 형사님, 이거 소연이에요. 그 연필에 새겨진 이름. 경수는 서류를 훑어보며 얼굴을 굳혔다. 이건 어떤 실험 기록 같아. 아이들 이름을 적어놓고 뭔가를 관찰했다는 거야. 건우는 믿을 수 없었다. 실험? 아이들을 상대로?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마을 차원이 아니야. 더 큰 누군가가 관련된 거야. 그들은 서류와 사진을 챙겨 마을로 돌아왔다. 건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이 아니었다. 계획된 범죄였다. 그날 오후 건우는 마을의 옛 교회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서를 만났다. 민서는 수십 년 전 그 소풍에 함께했던 교사였다. 그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서 선생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서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 그 버스는 산으로 가지 않았어. 다른 곳으로 끌려갔지. 건우는 숨을 멈췄다. 다른 곳이라뇨? 어디로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하지만 그곳은 이상했어. 하얀 건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데려갔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건우는 민서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경수에게 전화해 민서의 이야기를 전했다. 경수는 즉시 교회로 왔다. 그는 민서를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선생님, 그 하얀 건물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중요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산 깊은 곳 지도에도 없는 곳이었어. 하지만 태훈이 관련 있었어. 건우와 경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태훈, 마을의 전 시장. 그는 그 소풍이 일어난 해에 모든 걸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건우는 이를 악물었다. 태훈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더 큰 누군가의 명령을. 그날 밤 건우는 집에서 서류와 사진을 다시 살폈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었다니. 그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들의 미소는 순수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준호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거기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태훈이 말했다. 이건 마을을 위한 일이다. 건우는 혼란스러웠다. 마을을 위한 일? 대체 무슨 뜻인가? 그는 컴퓨터를 켜고 태훈의 과거를 검색했다. 태훈은 시장이었을 뿐 아니라 큰 기업과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의료 연구와 관련이 있었다. 다음 날 건우와 경수는 태훈의 옛 집으로 갔다. 그곳은 이제 버려진 저택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경수는 문을 억지로 열었다. 안은 먼지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뒤에서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경수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더 많은 서류와 테이프가 있었다. 건우는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라벨에는 1986년 3월 관찰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형사님, 이거 그날의 증거일지도 몰라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이걸 분석해야 해. 그들은 경찰서로 돌아와 테이프를 재생했다. 테이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대상 14번 안정상태, 대상 15번 이상 반응, 그룹 B로 이동. 건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기록이었다. 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범죄야. 국가 차원의 범죄. 테이프는 계속됐다. 모든 기록은 폐기. 보는 기밀 4등급. 건우는 믿을 수 없었다. 기밀? 그럼 누가 이걸 숨긴 거죠?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태훈 혼자선 못했어. 더 큰 누군가가 있어. 건우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소연, 민서, 준호, 태훈.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검은 잉크로 지워진 얼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그는 연필을 손에 쥐었다. 소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경수였다. 건우, 방금 이상한 걸 찾았어. 그 하얀 건물 아직 산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건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진실은 아직 산속에 숨어 있었다. 산빛 아래 서 있는 건우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가 들려 있었다. 지도에는 아무도 모르는 산속의 길이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경수가 어젯밤 찾아낸 단서였다. 그 하얀 건물 아직 남아있을 거야. 경수의 목소리가 건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새벽녘 강원도의 산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건우와 경수는
등산 장비를 챙겨 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진실이 저 앞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지 두려웠다. 바람이 차갑게 불며 벚꽃잎을 흩날렸다. 산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비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건우는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다. 나무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이어졌다. 경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여기 지도에 없는 길이야. 누가 일부러 숨긴 거야. 그들은 조심스럽게 걸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 돌이 굴러떨어졌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나무 사이로 희미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형사님, 저거예요. 그 하얀 건물. 건물은 낡고 이끼로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 사람이 만든 흔적이었다. 문은 녹슨 철제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건우는 주머니에서 준호의 수첩을 꺼냈다. 수첩 끝 페이지에 붙어있던 작은 열쇠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다. 이거 맞을까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 열쇠가 찰컥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수는 손전등을 비췄다.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지하실에 들어서자 건우는 숨을 멈췄다. 벽에는 낡은 의료기구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침대 같은 구조물이 줄지어 있었다. 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가 그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곳이야. 건우는 벽에 붙은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었다. 소연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형사님, 이건 실험실이에요.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갔다. 한 방에는 낡은 파일 캐비닛이 있었다. 건우는 캐비닛을 열었다. 안에는 수백 장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대상 14번, 혈액 수치 안정. 대상 15번, 이상 반응.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기록이에요. 경수는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이건 범죄야. 국가 차원의 범죄. 그들은 서류를 챙기며 방을 나왔다. 그러다 건우의 눈에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왔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라벨에는 1986년 3월 최종 보고라고 쓰여 있었다. 건우는 테이프를 챙겼다. 이걸 들어봐야 해요. 마을로 돌아온 건우와 경수는 경찰서로 갔다. 그들은 테이프를 재생했다.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상 그룹 B 예상 이상의 반응. 추가 관찰 필요. 모든 기록은 폐기. 보는 기밀 4등급. 건우는 믿을 수 없었다. 기밀? 그럼 누가 이걸 숨긴 거죠?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태훈 혼자선 못했어. 더 큰 누군가가 있어. 테이프는 계속됐다. 성공 사례는 지속 관찰. 대상 15번 별도 처리. 건우의 머릿속에서 소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형사님, 소연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건우는 민서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교회 뒷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테이프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우리가 산에서 건물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걸 들었어요. 그는 테이프를 재생했다. 민서는 테이프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그 목소리 기억나? 그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데려갔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소연은 마지막에 나를 봤어. 그의 눈빛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건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소연이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찾을게요. 건우와 경수는 소연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류에 적힌 단서를 따라 마을 외곽의 요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소연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소연은 기억이 거의 없었다. 난 하얀 방에서 자랐어요. 누군가 내게 책을 읽어줬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건우는 소연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그 사진, 검은 잉크로 지워진 얼굴이 있던 사진이었다. 소연은 사진을 보고 멈칫했다. 이거 나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건우는 가슴이 아팠다. 소연은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건우는 소연에게 연필을 보여줬다. 이거 너 거야? 소연은 연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거 내가 친구한테 주려고 새긴 거예요. 그녀는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다. 우린 버스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췄어. 그리고 하얀 방으로 끌려갔어. 건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이제 괜찮아. 우리가 너를 지킬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건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와 테이프를 바라봤다.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소연은 살아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태훈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태훈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건우는 경수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요. 태훈은 그냥 꼭두각시였어요. 경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하지만 우린 계속 가야 해. 소연을 위해서라도.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소연의 눈빛, 민서의 눈물, 준호의 메모. 이 모든 게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진실은 아파도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해가 저물며 강원도의 산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건우는 마을 도서관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훈의 과거를 기록한 서류와 준호의 수첩, 그리고 소연이 준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소연은 요양원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흐릿한 하얀 방과 노란 버스가 어설프게 그려진 그림. 그녀는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이 그림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은 흔적이었다. 건우는 그림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소연은 살아남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은 이제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건우는 경수와 함께
태훈의 옛 비서를 찾아갔다. 비서였던 혁수는 이제 마을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혁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맞았다. 무슨 일이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혁수 씨, 우리는 그 소풍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태훈 씨가 관련 있었다는 걸 알아요. 혁수는 순간 굳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건 위에서 내린 명령이었지. 건우는 숨을 멈췄다. 위라뇨? 누가?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건 마을 차원이 아니야. 훨씬 더 큰 조직이었어. 혁수의 말은 건우와 경수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들은 혁수의 집을 나와 차 안에서 침묵했다. 경수는 핸들을 꽉 쥐며 말했다. 건우,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해. 정부가 관련됐을지도 몰라. 건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소연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 목숨도 걸려 있어. 그들은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을 기록 보관소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들은 태훈의 서류에서 언급된 기업의 이름을 발견했다. 한빛의료연구소. 건우는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형사님, 이거예요. 이 기업이 그 실험을 주도한 거예요. 건우는 한빛의료연구소의 과거를 조사했다. 인터넷에는 거의 정보가 없었지만 낡은 신문 기사에서 단서를 찾았다. 수십 년 전 한빛은 정부와 협력해 비밀 의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관련 기록은 모두 사라졌다. 건우는 경수와 함께 한빛의 옛 연구원이었던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은 이제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그들을 밀어내려 했다. 난 아무것도 몰라. 제발 날 내버려둬. 하지만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 씨, 우리는 아이들을 찾고 있어요. 소연이라는 아이 기억하시죠?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결국 문을 열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프로젝트 순수한 의료 데이터가 필요했어. 그래서 아이들을 선택했지. 그들은 도시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어야 했어. 건우는 믿을 수 없었다.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 처음엔 그냥 건강검진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나중엔 이상한 약물을 쓰기 시작했어.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난 그만뒀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건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 하얀 건물 어디였어요? 아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건물은 산속에 있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모두 사라졌어. 아이들도 기록도. 건우와 경수는 지훈의 말을 바탕으로 다시 산으로 갔다. 그들은 하얀 건물의 잔해를 찾았다. 이끼로 뒤덮인 콘크리트 벽 사이로 낡은 문이 보였다. 문을 열자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내려갔다.
지하실은 더 깊고 더 어두웠다. 벽에는 낡은 차트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병이 흩어져 있었다. 건우는 차트 하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소연의 이름과 함께 별도철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소연은 살아남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들은 지하실 깊은 곳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낡은 필름이 나왔다. 경수는 필름을 손에 쥐며 말했다. 이거 그날의 증거일지도 몰라.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필름을 현상했다. 필름에는 아이들이 하얀 방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들 뒤에는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건우는 사진을 보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건 범죄야. 이 아이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경수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위험할 거야. 건우는 소연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요양원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건우는 그녀에게 필름 사진을 보여줬다. 소연, 이거 기억나? 소연은 사진을 보고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방 나 여기 있었어.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 한 소절을 불렀다. 건우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너를 지킬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깃들었다. 그날 밤 건우는 집에서 모든 단서를 정리했다. 준호의 수첩, 민서의 증언, 지훈의 고백, 소연의 그림.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부족했다. 태훈을 조종한 더 큰 조직은 누구인가?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한빛 의료연구소의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다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정부 고위 관료, 그 이름은 태훈의 서류에도 등장했다. 건우는 경수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찾았어요. 이건 정부가 관련된 일이에요. 경수는 한숨을 쉬었다. 건우, 이건 우리 손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가자.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소연의 그림을 손에 쥐었다. 그녀의 떨리는 선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소연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황혼이 강원도의 산을 물들였다. 붉은 햇빛이 벚꽃잎을 비추며 바람에 흩날렸다. 건우는 마을 광장 근처의 언덕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연의 그림과 낡은 연필이 쥐어져 있었다. 언덕 아래 새로 세워진 작은 비석이 보였다. 비석에는 그날 사라진 15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소연의 이름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소연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이제 요양원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건우는 비석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아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건우는 지난 몇 주를 떠올렸다. 한빛 의료연구소와 정부 고위 관료의 연관성을 밝힌 후 그는 경수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준호의 수첩, 민서의 증언, 지훈의 고백, 그리고 하얀 건물에서 찾은 필름과 테이프. 이 모든 것은 그날의 끔찍한 범죄를 증명했다. 건우는 이 증거를 지역 신문사에 넘겼다. 그는 기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기사를 썼다. 잊혀진 아이들 강원도의 비극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기사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비극을 잊고 살아온 자신들을 돌아보았다. 건우의 기사는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비석 앞에 모여 꽃을 놓았다. 민주는 비석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는 건우에게 다가가 말했다. 고마워, 젊은이. 덕분에 아이들이 돌아왔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건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 마을의 일부니까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처음으로 따뜻했다. 건우는 그 미소에서 치유의 시작을 보았다. 소연은 요양원에서 점점 더 많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했다. 어느 날 그녀는 건우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었다. 노란 버스와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 노래 우리 같이 불렀어.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건우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그림이 너를 지켜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깃들었다. 경수는 경찰서를 떠났다. 그는 산속의 작은 학교에서 생활지도 교사로 새 출발을 했다. 어느 날 건우는 경수를 찾아갔다. 경수는 아이들과 공을 차며 웃고 있었다. 건우는 미소를 지었다. 형사님, 여기가 어울리시네요. 경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여기선 진실을 가르칠 수 있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건우는 경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말없이 산을 바라보았다. 그 산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곳이 아니었다. 건우는 기사를 쓰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의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편집부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중 한 통은 민서가 보낸 것이었다. 건우 씨, 덕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이제 그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서에게 답장을 썼다.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소연은 점점 더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요양원 로비에 걸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어느 날 소연은 건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건우 오빠, 나 이름 되찾았어. 가족 얼굴은 아직 기억 안 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중이야. 건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답장을 썼다. 소연,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앞으로도 계속 너를 응원할게. 그는 편지를 붙이며 미소를 지었다. 마을은 서서히 치유되었다. 사람들은 비석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건우는 비석 앞에 서서
소연의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소연, 너 친구들한테 이거 전해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벚꽃잎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며 산은 평화로워 보였다. 건우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새로운 도시에서 기자 일을 계속할 계획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민서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민서는 교회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민서 선생님, 저 떠나요. 하지만 이 마을 잊지 않을게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건우 씨, 고마워. 아이들 대신 내가 고맙다고 전할게. 그녀는 건우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건우는 꽃을 받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마지막 날 건우는 비석 앞에 다시 섰다. 그는 소연의 그림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림 속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그는 그림을 비석 앞에 놓았다. 너희 모두 이제 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비석을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돌아섰다. 해가 완전히 지며 하늘은 별로 물들었다. 산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치유의 고요였다. 건우는 마을을 떠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원도의 산은 멀어져 갔다. 그의 가슴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진실은 아파도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치유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소연은 그림을 그리고 민서는 꽃을 가꾸고 경수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건우는 진실을 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석 앞에 모여 계속해서 꽃을 놓았다. 그들은 아이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비석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너희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렸다. 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다.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